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97회 전산회계 1급하고 같이 봤던, 즉 2021년 8월 7일 날 시행했던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8월 7일 시행한 97회 전산회계 1급과 동시에 시행했던 특별회 전산회계 1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시험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을 전산회계 1급을 응시하는 수험생이 가장 많다 보니까 시간을 9시 반 제일 땡겨서 시험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회하고 전산회계 1급하고 서로 다른 문제도 출제되다 보니까 어떤 회차를 신청하냐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7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 내 선택이 좀 잘못되면은 좀 더 어려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불합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에듀윌에서 이제 당일 가다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반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시험 끝나면 특히 특별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가장 일찍 시험이 끝나니까 뭐 11시 정도면 가다반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도 좀 빨리빨리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그 가다반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제를 확인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시가 되어야지만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공지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다반에 있는 답안과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밖에 답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약간 저도 잘 추측으로 답변을 다는 것도 있다는 거, 그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특별회 시험은 회계원리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 3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5문제, 이론 서술형 10문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97회 전산회계 1급하고 동일한데 난이도가 특별회가 이론만 놓고 오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상해 난이도 4문제, 중위 10문제, 하가 1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문도 좀 길게 출제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계속기업의 과정이란 기업 실체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옳은 말이죠. 자,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란 거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거야 라는 가정이죠. 2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정해졌죠. 여기서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영구히는 아니고 그 기업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장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장기간이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기간에 따라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죠. 보통 뭐 1년 단위로 재무제표 만들잖아요. 그게 기간별 보고에 대한 가정이 되고요.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의 기업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부와 소유주의 부가 다르다는 얘기죠. 기업의 부와 소유주, 주주의 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 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옳은 말이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모두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고 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얘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이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4번 지문에 의하면 현금흐름표도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좀 까다롭다 해서 상으로 좀 문제의 난이도를 배치해 봤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1번은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 맞는 얘기죠. 2번. 선입선출법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려 나가니까 기말재고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분이 기말재고로 남겠죠. 그 얘기한 거죠. 3번 물가가 상승. 이 단서가 중요하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작게 계상된다. 답이 3번이죠. 우리가 기말재고의 크기가 물가 상승 시에 우리가 선, 이, 총, 후의 순서로 기말재고 자산이 선입 쪽이 크다 그랬죠. 그를 통해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크니까 매출원가가 작아져서 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인데 여기는 매출 총이익이 작게 계상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 거죠. 4번은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의 상품으로 평균 단가를 구하여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매입을 한 덩어리로 보죠. 하나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그 평균 단가를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 평균법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 혹은 중상인데 여러분 충분히 득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주요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문제의 답이.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보니까 3원상에는 11월 1일 단기 시대 차익 목적,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란 얘기죠. 단기 시대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취득 수수료 200만 원 포함하여 5,200만 원에 결제하였다. 이것 때문에 상으로 처리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서 취득 원가가 되는 금액은 바로 1000주 곱하기 5만 원에 해당되는 5천만 원이 취득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취득 관련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기말에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주당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1000주 곱하기 5만 5천 원 하면 5,500만 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평가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이 차이가 평가 손익이 되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평가 이익이 얼마냐? 어떻게 본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를 고려해서 우리가 취득 원가가 5천만 원이다. 취득 수수료 비용 처리하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시켰어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인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해법과 비교하여 1차년도 감가상각의 결과.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뭐 굳이 그릴 필요까지 없는데 내용 연수가 5년이라면 정해법은 이런 식으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직선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1차년도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률법은 체감잔해법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률법이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초기에. 그래서 비용이 더 크니까 정률법이 이익이 더 작게 계상돼요. 이익이 더 작게 계상되고 상각을 정률법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 금액도 더 작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예. 4번의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중으로 체크했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무형자산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부분 점수 Q&A가 그 가다반 제공을 하고 에듀윌에서 부분 점수 Q&A 그날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전산 세무에게 시험을 볼 때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웬만하면은 답변을 좀 바로 달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장소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동 중이라면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답변을 달라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바로 빨리빨리 달아드리는 게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점수가 몇 점 받는지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문제는 좀 애매하니까 이의 신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정답으로 인정받는 것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무사회에서 공시된 가답안이 말 그대로 가답안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세무사의 문제도 오류가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확정 답안이 나왔을 때는 그게 반영되니까 이의 신청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1번 문제.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중요한 기준서 문구네요.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 구분이 어려우면 우리는 전부 어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는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 1번 지문이 틀린 말이 되겠죠. 길게 나온 문제긴 하지만은 답이 되는 게 명확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 2, 3, 4는 다 옳은 지문인데요. 2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 단계는. 그래서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고 다 비용 인식한다라는 얘기고요. 3번은 무형자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4번 무형자산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자, 옳은 말이 되겠죠. 무형자산 정의죠. 이제 사용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고 물리 형태가 없는 자산이며 무형자산 특징이 나왔죠.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회계 처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2021년 1월 25일 보통 예금 회수하였다.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환산에 대한 거 기말이니까 여기는 결제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전체를 한번 분개를 해보죠. 2020년 10월 31일. 자, 이때 외상으로 $1,000를 수출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실무라면 거래처 잡아야 되는데 이건 무시하도록 할게요. $1,000고 1,100원이 되니까 1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2020년 10월 31일자에 환율을 적용했겠죠. 110만 원. 대변에는 매출로 분개하면 되겠죠. 상품 판 거니까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수익으로 110만 원 처리가 되고요. 결산 분계 2020년 12월 31일. 외화 환산과 관련된 문제는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죠. 1,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원, 100만 원이 되네요.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감소하죠. 대변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10만 원 감소시키고 차변에 이때는 환산에 의한 거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네요. 결산에서는 환산 손익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 25일 마지막 분계. 자, 이때 보통 예금이 회수됐어요. 1,200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보통 예금. $1,000 곱하기 1,200원, 1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잖아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지금 얼마로 평가되어 있어요? 1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겠죠. 100만 원이 없어지고 이 차이가
외화 결제로 인한 거는 외환 차익 아니면 외환 차손인데 대변은 수익 자리니까 외환 차익이라 해서 분개하면 되겠죠. 문제는 이들 분개들 중에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요. 보기를 본다면은 2020년 12월 31일자에서는 외화 환산 돈실 차변에 1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답은 없고 결제가 된 거는 이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실망스러운 게 4번의 보기는 또 차대도 안 맞아요. 잘 보면은. 자, 어쨌든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6번은.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7번은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물어봤는데 1번에 인쇄비, 수수료 등 이게 사채 발행비죠. 사채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이죠. 사채 발행가에서 차감. 사채 발행비나 주식 발행비는 둘 다 발행가액 차감이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답이다. 옳은 것들 볼까요?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유효이자율법 삼각하고 그 금액 이 사채 이자 비용에 포함한다. 옳은 말이죠, 이게.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렇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삼각. 3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다. 할인 발행된 거죠. 그러면 할인 발행 됐다.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회계 원리 마지막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제 위탁 매출의 수익인식 시점. 위탁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인식은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시점이 수익인식 시점이 되는 거니까 수탁자가 위탁자를 판매한 날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이 날이 수익인식 시점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 그러니까 이런 날까지는 위탁자가 수익인식 못하니까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죠. 적성품이라 그러죠, 걔를. 해설에는 이런 표현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 원가액의 문제 볼게요. 9번은 쉬운 거.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 의사결정이니까 뭐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뭐 기회비용, 매물원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죠. 반면에 변동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으로 분류된 게 아니죠. 자, 얘는 조업도에 따라서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가 된 거죠. 조업도에 따른 원가 행태에 따라. 답이 4번이 되고요. 10번 문제는 계산 형태 문제인데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매번 나오는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을 그려주면 돼요. 먼저 원재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 대변 감소하잖아요. 옮길 수 있는 데이터 옮겨보죠. 기초 원재료가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23만 원. 기말 원재료가 9만 원이 되네요. 이걸 통해서 이 차이 29만 원이 나오죠. 29만 원이 원재료 사용액.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계정도 같이 그려줘야 되겠죠. 자산이니까 마찬가지로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는 넘어온 거니까 얘가 넘어온 거죠.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29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가 45만 원, 제조간접비가 3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4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00만 원이 도출이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뭐 늘상 나오는 그런 형태 문제. 제공품 원재료와 제공품 계정만 그리면 답이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1번 문제도 볼게요. 11번 문제 정상원가 계산 문제. 이것도 뭐 주로 잘 나오는 형태죠. 저기 실제 발생에 문제가 예를 물어봤고요. 예정 배부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조업도 아니까 4만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제시했네요. 예정 배부율이 300원. 이렇게 계산해서 12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그런데 과소 배부 25만 원 과소 배부했다. 이 말은 예정이 25만 원이 작다는 얘기니까 실제 발생액은 1225만 원이라는 얘기고 이 1225만 원을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죠. 답이 이 문제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12번은 이제 평균법의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요. 평균법이고 조심할 거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97회 전산회계일금은 가공비, 평균법 가공비만 물어봤는데 야, 물량 흐름을 그릴 필요까지 없지만 그려본다면 물량 흐름이 기초가 400개고 완성도가 60%네요. 착수량이 1000개가 있고요. 그다음 완성품이 1200. 기말이 200개고 완성도가 40%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자, 평균법이니까 좀 쉽죠. 어떻게 보면 예,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평균법 완성된 거 1200. 그리고 언제 투입했어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하니까 40%대는 노력이 다 들어가 있네. 200개. 그 답은 1400개가 돼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가 1400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만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꼼꼼함이 떨어지는 건데 가공비 구해서 틀리면 안 되겠죠. 뭐 이 문제 여기서 끝난 거고 그래도 좀 가공비도 한번 구해보면 가공비의 경우 1200개가 되는 거고 완성 기말은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으니까 200개의 40%까지 한 거죠. 80개 되니까 1280개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인데 이 3번을 답으로 했다라면 굉장히 지금 꼼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쪽은 꼼꼼함이 또 생명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 여기 원가회계 문제 4문제 확인해 봤고요. 원가회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가회계가 좀 쉬웠죠. 재무회계가 조금 까다로운 게 몇 문제 있었고.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과세기간에 대한 걸 물어봤네요. 총칙에 대한 얘기인데 보니까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죠. 간이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는 얘기고요. 이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이게 맞죠? 이건 많이 보는 거니까. 4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란 얘기인데 3번은 조금 덜 보신 걸 거예요. 우리 특히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이 간이가 되는 경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간이가 일반되면 그 변경된 이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그러니까 변경 이전에 1월 6월 30일이 되는 건데 일반 가세자가 간이로 되면은 그 변경한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변경 이후 여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기 때는 일반 가세자였는데 2기 때 간이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그냥 일반 가세자를 적용을 받아서 간 거고 간이 가세자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이때는 한번 깨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상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까다롭다. 답이 되는 게. 그래서 상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건설업의 경우 이 건설업이 그렇죠. 음식점업도 마찬가지. 이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여부를 신경 쓰지 않죠. 건설업 항상 용역의 제공으로 보니까. 예. 자, 3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4번 자기가 주요자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 요게 이제 용역으로 보는 가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답이 2번인데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건데요. 이 부동산 매매업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1과세 기간 중에서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인데 그 부동산 매매업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답이 2번인데 얘도 조금 난도가 있어요.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5번 문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옳은 말이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가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 4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한 걸로 보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질문. 3번이 답인데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우리가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지 신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된 사업장도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죠. 총칙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근데 부가가치세 세 문제가 좀 난도가 그래서 살짝은 있었다고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로 만약에 예를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 신고를 하지 않겠죠. 주된 사업장에서 우리가 다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실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점에 있다. 근데 우리 지점을 내가 부가가치세에 신고를 하더라. 그러면 거기는 일단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아닌 거고 나는 신고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거기는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제도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나는 신고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지 아닌지는 납부를 내가 지점에서 안 했다라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랑 좀 적용한다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월 7일 날 시행했던 특별회 시험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전산회계 1급 그러니까 본회차 97회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있지 않았나 이론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에듀윌에서 저랑 같이 대비한다면 이 정도 난이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뭐 12개 이상 득점하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대비를 하니까 최소한 12개 이상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에듀윌에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점수가 모자라갖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98회 시험을 볼 때는 조금 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신 다음에 다음 해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상 우리가 특별회 해설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강의 기출 해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